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의 오프닝을 맡게 된 데이터 라이즈 마케터 배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네, 늦게 시작한 만큼 또 기다려주신 만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고요. 오늘 웨비나는 미리 공유드렸던 것처럼 퍼포먼스부터 CRM 마케팅까지 한 발 앞서기 위한 데이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D2C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컨설팅까지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탑 마케팅 에이전시 팀민트와 그리고 CRM 마케팅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이커머스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탑 CRM 마케팅 솔루션 데이터라이즈까지 함께 준비했고요. 퍼포먼스부터 CRM 마케팅까지 효율을 내는 마케팅 실행을 위한 데이터 전략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퍼포먼스랑 CRM을 동시에 전해드리는 웨비나는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이제 56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해주셨고 또 질문도 200개 정도의 질문을 남겨주셔서 CRM과 퍼포먼스까지 해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얼마나 큰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따 Q&A 세션도 준비되어 있지만 발표자분들께서 질문을 참고해서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발표 세션에서도 어느 정도의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 세션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바로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팀민트에서 광고 성과의 함정, 매체나 트래커 데이터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와 제대로 된 퍼포먼스 마케팅 성과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부는 CRM이 정말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기업보다 한 발 앞서는 CRM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해 봐야 할 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잠시만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방송에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3부는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채팅창도 이제 활발히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신 만큼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규헌 팀민트 리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가도 소리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민트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파트를 리드하고 있는 조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성과를 주제로 데이터라이즈와 함께 진행하는 첫 웨비나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한 500명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릴 내용이 여러분들 실무에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저희 팀민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뭐 사실 이런 명분으로 회사 소개를 해달라는 압력이 좀 있어서 무언의 압력이 좀 있어서 약 30초간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 회사 소개 좀 때려왔고요. 저희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같이 마케팅 하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2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됐네요. 현재 여러 분야의 고객사들의 성공을 돕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거래액이 한 4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에이전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계약률도 높고 상도 받고 잘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업무가 제일 어려우신가요? 사실 요즘에는 빅미디어들이 광고 상품을 머신러닝 위주로 통합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플래닝에서는 아마 문제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미디어 바잉, 즉 광고 세팅 관점에서는 익숙해지면 사실 되는 문제라서 반복 학습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제 생각에는 성과 분석이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다른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도 다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 분석과 관련된 고민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물론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KPI에 해당하는 특정 지표를 좀 매일 트래킹하면서 예산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행위, 저는 일종의 청기백기 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좀
업무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표를 개선시켜 놨더니 사업부나 대표님은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 아니면 오히려 바뀐 게 안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좀 고민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앱마케터 분들한테 좀 한정된 현재 고민일 거긴 한데, iOS 성과가 항상 좋지 않고 이런 고민은 아마 21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한번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공통점이 대부분 특정 출처의 데이터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내부 매출 데이터만 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매체 대시보드의 데이터만 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사에서 활용하는 트래커, 뭐 대표적으로는 GA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에이스 트레이더나 뭐 어도비 애널리틱스,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에드저스트나 앱스플라이어 같은 MMP가 되겠죠. 뭐 에어브리지도 있겠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특정 트래커 데이터만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 출처의 데이터만 보는 거를 싱글 소스 데이터를 본다라고 네이밍을 하는데, 성과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성과의 과대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다들 매체 대시보드에서 찍힌 전환들을 다 썸을 쳐보면, 다 합쳐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나 싶은 숫자가 찍혀본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저희 팀원분들한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광고로 활용되는 매체 수가 늘어날수록 그 N수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어트리뷰션 로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웹에서는요. 웹 어트리뷰션을 간단히 좀 보면요, 각 매체별로 픽셀 혹은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전환을 측정하기 때문에 전환까지 이르게 되는 CDJ에서 여러 매체를 거쳤다라고 하면 각 매체들이 본인들의 어트리뷰션 윈도우 안에 있다라고 하면 다 클레임을 하겠죠, 크레딧을. 그래서 아마 전환 곱하기 n수만큼, 집행한 n수만큼, 매체 n수만큼 아마 중복으로 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반면 앱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MMP SDK 하나를 연동해서 어트리뷰션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비교적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이 매체 대시보드에 찍히는 전환은 그냥 최적화에 활용하는 시그널로 잘 활용을 하시고, 실제 전환 데이터는 GA나 어도비 애널리틱스 같은 트래커 데이터를 지표로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서 이제 아젠다를 해접해야 되는데, 이 트래커 데이터까지 합쳐 보시다 하더라도 함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 매체와 트래커 데이터 두 가지를 합쳐서 보는 거를 마치 2차원 평면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변수를 2차원에서 해석하는 것과 여기에 다른 변수를 더해서 3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도형으로 보여드리자면, 왼쪽에 2차원 그래프에서 보면 이건 직각의 도형이죠. 하지만 여기에 Z축의 필러를 하나 더해서 3차원 그래프로 보면 직각의 도형이 아니라 곡선의 면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어떤 데이터를 붙여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는 필러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진다, 혹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 고객의 여정은 여러 소스의 데이터로 파편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광고 데이터에는 유입 전까지의 흔적이 좀 더 많이 있을 거고요, 유입 이후에는 뭐 고객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트래커와 뭐 자사 데이터로 뭐 겹치는 부분이 있던,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던,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소스의 데이터 혹은 한두 개의 소스만 데이터만 본다라는 거는 좀 극화해서 표현하자면 되게 많이 쓰이는 이제 예시인데, 눈 가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특정 부위만 만지면서 귀를 만지고 이건 부채네, 뭐 뿔을 만지고 이거는 뭐 물호스네, 뭐 다리를 만지고 이건 통나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매체와 트래커 데이터를 활용해서 2차원적으로 분석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시켜 보고 싶어요. 이건 생활용품 브랜드 케이스고요. 당연히
커머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한데 자사몰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서 일단은 CAC와 첫 구매 CPA를 주요한 지표로 보았던 케이스입니다. 2030과 4050 연령대로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광고 반응도 이제 CTR로 대변되는 광고 반응도는 2030에서 높았고, 반면 뭐 CAC나 CPA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 지표 같은 경우에는 4050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50한테 우리는 의지해야겠구나, 4050이 고가치 유저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진행했다는 건 4050 연령대 예산을 진행했다는 의미죠. 진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전체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의사결정에 모순이 있었던 걸까요? 논리적인. 사실 그렇진 않았고, 모순이 있었다기보다는 유저와 그들이 만들어낸 전환을 독립적으로 좀 바라봤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2030과 4050의 첫 구매가 동일한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첫 구매가 저는 그들의 LTV의 시작점이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대 딸이 구매해뒀던 제품을 같은 집에 사시는 50대 어머니가 사용해보고 구매한 케이스죠. 각 유저와 전환 간의 연계성이,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두 첫 구매의 성격이 같다라는 가설은 기각을 해야겠죠.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대 딸의 재구매가 50대 어머니의 첫 구매로 나타났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즉 발생한 첫 구매 이벤트는 두 개라 하더라도 사실상 첫 구매는 하나가 발생한 거와 다름이 없다. 이거와 동일한 LTV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을 고려하면 성과평가가 달라져야겠죠.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구매건들의 배송지 중복을 키값으로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분명히 첫 구매인데 이 주소지가, 이 배송지가 이미 내부 데이터에 있다면 이거는 첫 구매가 아니라 재구매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성과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성과평가했던 이제 데이터 세트를 되게 클렌징 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구매 건수에서 배송지 중복건을 제외한 조정된 첫 구매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CPA, 첫 구매 CPA 기준으로는 이제 광고비가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4050의 CPA가 훨씬 더 낮았는데 이제 조정된 CPA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겠네요. 이제 4050의 첫 구매 CPA가 더 낮다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아까 이제 진행했던 의사결정은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연 이게 첫 구매 CPA만 해당이 될까요? 즉 특정 지표가, 제가 첫 구매 CPA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표는 뭐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키값이 배송지의 중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혜택을 받으려고 여러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이제 재가입을 하고 탈퇴하고 이러는 요거를 반복하는 체리피커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른 필러의 데이터를 우리가 트래킹하던 지표에 덧대어서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숨겨져 있던 인사이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 소스의 데이터, 저는 멀티소스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멀티소스 데이터를 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멀티소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프라이버시 규제가 그것일 것 같습니다. 앱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미 친숙하실 내용인데 애플의 SK 애드 네트워크부터 이제 곧 다가올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까지 이제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광고 데이터의 해상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렇게 해상도가 빽빽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비어지는 공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우리 광고 데이터에서 누가 언제 뭐 어떤 광고를 보고 얼마나 전환했고 뭐 이걸 알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가는 해상도를 더 채우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엎어야 되거든요. 제가 기존에는 매체 데이터만 보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트래커 데이터도 엎어야 되고요. 여기에 퍼스트 파티 데이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저는 자사 데이터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만 자사 데이터도 엎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 솔루션들이 많잖아요. 이제 시장에.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한 이제 마켓 데이터까지 더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를 더해가면서 해상도를 높여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가설로 분석을 하려고 해도 이 분석에 활용하려는 데이터 셋 자체의 해상도가 낮으면 결론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멀티소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겠고 이거를 잘 활용한 사례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중고차 업종의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앱 UA 캠페인이었고요. 문제는 AOS 대비해서 iOS의 CPI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애플의 SK 애드네트워크 로직상 오가닉으로 빠지는 설치수가 있을 거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추정만 하고 정확한 성과 평가를 좀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iOS의 광고 설치수가 늘어날수록 iOS의 오가닉 설치건도 증가한다는 가설을 수립해서 검증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광고와 자사 데이터만으로 분석을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했으나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고차 업종은 시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뭐 이제 차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고차 구매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데이터를 경쟁사가 포함된 마켓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봤고 이 데이터까지 합쳐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다시 상관 분석을 진행해 보니까 보정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OS 페이드 미디어에서 설치수가 많이 발생할수록 iOS의 오가닉 설치수도 늘어난다. 둘의 양행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분석이 없이 기존처럼 CPI 특정 지표에 기반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었다라고 하면 iOS는 집행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론에 수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적인 내용을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특정 출처의 데이터로만 이제 성과를 볼 경우에는 과대평가 같은 성과 측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합쳐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상이한 N개 이상의 데이터를 합쳐보아야 왜곡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가오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조를 고려하면 마케터에게 더 높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다들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행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광고 집행하는 데이터? 광고 집행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퍼스트파티 데이터의 양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하루 치면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주일치, 한 달치, 분기, 연 이렇게 쌓여나가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데이터별로 포맷이 좀 상이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 어떤 매체에서는 캠페인 레벨까지만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어떤 매체에서는 뭐 광고 그룹 혹은 소재 레벨까지 데이터를 나눠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매체는 전환을 컬럼에서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보여주는 반면 어떤 매체는 전체 전환을 하나의 컬럼으로 놓고 이 전환을 브레이크다운 하려면 다른 탭에 들어가서 다시 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전처리하는 과정, 이 취합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제가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수집, 저장, 변환, 분석, 출력까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잘 구축한 파트너사 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내부의 데이터 팀이나 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런 경우가 좀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마케팅 팀에 소속된 마케터 분들은 이런 부서의 도움 없이는 분석의 시작점을 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업무 자체의 업무 허들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분기 이벤트 혹은 월 이벤트, 먼슬리 이벤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터가 데이터 취합부터 출력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성과 분석, 나아가 퍼포먼스 마케팅 전반에 가장 필요한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리핏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 매체와 트래커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자사 데이터나 뭐 마켓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CSV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형화된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한데 일단 모아놓는 거죠. 이렇게 모은 다음에 각 데이터의 포맷별로 그리고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가공하는 과정에는 마케터분들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커스텀을 한번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내부 클라이언트, 특정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매체와 트래커, 자사 데이터까지 모두 합쳐서 데일리로 좀 트래킹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 데이터 가공에만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썼었어요. 근데 이 리핏을 통해서 1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형태의 데이터, 핏한 데이터, 저는 핏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핏데이터를 다운받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1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1초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낀 시간, 제가 뭐 1시간에서 1분으로 아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30분에서 1분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시간에서 1분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데일리로 아낀 시간을 저희는 분석을 하고 더 좋은 가설을 수립하고 그걸 검증하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보시는 BI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뭐 태블로나 루커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업로드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엑셀이 조금 더 편하시면 엑셀로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뭐 원하시면 뭐 저희 리핏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리핏 내부에서 대시보드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성과 분석의 핵심이 멀티소스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었고 요거를 잘 활용한 사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세션이 또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압축적인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요. 다소 빠르게 좀 넘어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더 할 얘기는 아마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또 Q&A 세션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쨌든 현재 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어려움을 계신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이 계시다면,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저희 리핏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무료 체험 신청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민성님 파트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이제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라이즈 박민성 CSO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대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CRM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서 데이터라이즈에서 실제 검증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는 저성장 구조로 당연하게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채널을 계속해서 찾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랬을 때 효율적인 채널은 당연하게도 적은 돈을 써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채널을 찾는 건데 저희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 결국 회원의 리텐션을 높이고 방문했을 때 구매하게 만드는 그러한 채널 두 가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온사이트 배너와 메시지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온사이트 배너를 저희가 고객의 유저 전의를 기반으로 약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캠페인을 디폴트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캠페인을 모두 키셨을 때 평균 8% 정도의 매출액을 높이실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이걸 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이라고 보고 산정을 해보면 약 800만 원의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보통 객단가 5만 원에 구매 전환율 2% 정도 하는 사이트가 월 매출액 1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월 구매 건수는 2,000건, 그리고 역으로 계산하면 월 방문자 수 MAU는 한 1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데이터라이즈는 월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솔루션 로아스 자체가 온사이트 배너만 사용했을 때 8,000%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구매 전환율과 매출액을 200에서 300%, 즉 2배에서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라이즈는 온사이트 배너 캠페인을 모든 유저 전이에 터치할 수 있는 걸 사용하셨을 때도 매출액 8% 정도를 평균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서로 차이 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시예요. 즉 총 방문자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온 그룹과 그리고 실제 구매에 가깝게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담고 이탈한 고객을 초록색이라고 봤을 때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이탈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거나 뭔가 온사이트 배너를 띄워줬을 때의 차이, 그거를 대조군과 비교군을 저렇게 나누게 되면 200에서 300% 차이는 쉽게 납니다. 즉 어차피 살려는 의향이 강한 사람을 비교군에 모두 다 모아놓고 효과를 비교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는 거지만요. 데이터라이즈가 검증한 A/B 테스트 방식은 정확하게 무작위로 저 두 군집을 나누고 한쪽 비교군에만 온사이트 캠페인 배너를 다양하게 노출을 함으로써 매출액의 차이가 한 달 안에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검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의 캠페인만으로는 절대 그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유저가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혜택을 제한된 사이트의 뷰포트 안에서 찾아서 돌아다니는 어려움을 온사이트 배너로 해소해 줌으로써 고객의 여정을 더 짧고 빠르게 가도록 유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 8%의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사이트 배너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결국에는 회원의 리텐션을 메시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매출액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톡, 알림톡, 문자, 이메일 같은 것이 저희가 주로 제공하고 있는 채널들이고요. 이렇게 메시지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는 저희 데이터라이즈를 통해서 혹은 다른 솔루션을 쓰셔도 됩니다. 친구톡 미도달자, 그러니까 친구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지 않는 고객은 실제로 그 친구톡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죠. 그런 고객들에게는 문자로 페일오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친구 맺으세요 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이 우연치 않게 저희 사이트에 다른 광고나 혹은 오가닉 다이렉트 유입을 통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고객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안 맺었는데 맺으세요 라고 온사이트 배너를 띄워줄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CRM의 더 높은 매출액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전체 회원과 한국에서 제일 많이 CRM 채널로 쓰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사이의 교집합의 저 비중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 데이터라이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사이트 배너와 메시지를 모두 활용했을 때 평균 한 15% 정도의 매출액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CRM 솔루션을 활용했을 때의 기대 매출액,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CRM 캠페인들이 유저 전이에서 고객이 이탈을 하게 되면 쿠폰이나 적립금을 계속해서 줌으로써 재방문율과 재구매율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런 방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고객들은 그러한 메시지 타겟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강제적으로 체리피커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쿠폰 적립금 이외의 방식의 캠페인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예시처럼 우리의 수익률이 어떠냐에 따라 쿠폰 사용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메시지 매출 로아스는 좋게 나오더라도 수익의 관점에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 추천형의 캠페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구매하지 않고 이탈을 했으면 그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중에 할인 중인 상품을 이렇게 메시지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발송을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마케터 분들께서 한 땀 한 땀 메시지 소재를 만드실 필요 없이 다 자동으로 AI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걸 통해서 쿠폰을 사용했을 때의 캠페인과 상품을 추천했을 때 캠페인의 수익 로아스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 Y축은 각각의 캠페인들이고 그 캠페인들이 일별 로아스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그린 것입니다. 바 차트죠. 그랬을 때 지금 저기 파란색이 실제로 상품 추천 캠페인이고 빨간색이 쿠폰 캠페인입니다. 쿠폰 캠페인이 전반적으로 상품 추천 캠페인보다 중간값이나 평균값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익 로아스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상품 추천 캠페인과 쿠폰 캠페인을 병행하시는 게 더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이번에 새롭게 웨비나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메시지 차단율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보내야 돼? 일주일에 몇 번을 보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건 사이트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타겟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분명한 사실은 동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타겟 메시지를 보내는 게 차단율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해본 결과 동보 메시지 차단율은 보통 평균 3% 정도 되고요. 타겟 메시지는 평균 1%, 더 작을 때도 분명히 0.1%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고객에게 적합한 시점에 나가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로아스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실 때 우리가 고객 카카오톡 채널 친구 한 명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고객이 차단하고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손실 비용을 계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고객 한 명을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동보 메시지는 차단율을 3%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매출 로아스는 5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타겟 메시지 같은 경우는 건당 28원으로 계산해서 차단율 1%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매출 로아스가 289%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단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단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타겟 메시지를 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보 메시지가 무조건 안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보 메시지의 형태가 예를 들어 빅 이벤트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불특정 다수의 우리 회원들에게 그 이벤트를 홍보하는 것이 매출 메이크업 효과도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타겟 메시지는 반드시 기본 디폴트로 갖추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라이즈는 현재 여러분들 덕분에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두 가지 미션, 비전을 가지고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솔루션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CRM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유저 전이 기반으로 CRM을 세팅하는 형태를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매우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RM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는 다른 컨퍼런스에서부터 해서 지금 자꾸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른 솔루션인 회사나 혹은 본인들의 회사 내부에 있는 개발자분들에게 이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던짐으로써 전체적인 한국 시장의 CRM 기능들이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나는 답을 하면 좋을까?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좋은 상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상품을 많이 보면 과연 관심이 높은 걸까요? 세 번째, 어제 상품을 한 번 보고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일 전에 상품을 10번 보고 이탈하고 이틀 동안은 전혀 방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가 더 관심이 높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뭔가 UI, UX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 유저 전이는 어떻게 세로 정의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구매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이 나올 때마다 한 달 단위로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단위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룰 베이스 형태로 30일 이내에 구매하지 않은 사람을 고이탈군으로 보고 메시지를 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매 전환율과 재구매율을 계속해서 높여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 도대체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걸 과연 100%까지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라이즈도 현재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크게 이 5가지 개념을 솔루션에 도입을 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자, 두 번째는 클릭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자, 세 번째는 구매 가능성 점수를 반드시 추정해서 타겟 메시지에 활용을 하자, 그리고 구매 주기 이탈률과 CLV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진단 지표들이 나온다면 그걸 시장과 비교를 해보자. 이 5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하핑의 저런 화면에서 고객의 뷰포트 안에 상품들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지금 저 8가지 상품이 저라는 사람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현재 저렇게 노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심고 싶으시더라도 GTM 같은 걸로 이벤트로 하나하나 심으셔야 돼서 매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노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과연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느냐? 바로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검증해 본 결과 많이 팔린 상품은 노출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되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쉽게는 그냥 과일 가게에서 맨 앞에 매대에 있는 과일이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노출 대비 클릭률 그리고 조회 대비 구매 전환율이라는 X축, Y축으로 상품을 프로젝션 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프로젝션해서 쫙 뿌려보면 노출 대비 클릭률도 높고 구매 전환율도 높은 상품, 지금 보시는 저 대표적으로 3가지 상품들이 실제 현재 시점에 고객에게 되게 잘 소구되고 있는 상품이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상품을 예를 들어 퍼포먼스 마케팅의 광고 소재로 쓰신다거나 오히려 더 메인 페이지나 카테고리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함으로써 매출액을 더 빨리 끌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라이즈는 저런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고객의 관심 상품을 추천을 할 때도 추천 효과가 적거나 혹은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낮은 상품들은 자동으로 필터 아웃 시켜서 고객이 실제로 반응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상품들을 저 상품 추천 자동 생성형 캠페인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라이즈에서 이렇게 필터링 조건들을 걸어서 늘 상시로 매 일별로 확인하신 다음에 광고 소재나 상위 노출 관리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클릭 데이터 자동 수집입니다. 지금 화면에 동작하는 것처럼 데이터라이즈 스크립트를 설치하게 되면 저렇게 액션을 할 때마다 클릭이라는 이벤트, 옵션을 선택하고 리뷰 탭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데이터라이즈 솔루션이 이렇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혹은 솔루션 다른 업체에 요구사항을 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적으로 구현되도록 많이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클릭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지금 이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add to cart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한 거고요. go checkout은 바로 주문하기, 옵션 클릭은 옵션을 누른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뷰는 그 페이지를 상품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본 것, 그리고 리뷰 탭은 리뷰 탭을 클릭한 것.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구매로까지 연결된 구매 전환율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구매 전환율의 추이를 그려보게 되면 언제는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언제는 서로 멀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돼요. 심지어는 가끔씩 특정 이벤트나 특정 날씨에 따라서는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한 다음 CRM 메시지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런 클릭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주문서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이 어떤 영역을 클릭할 때마다 구매 전환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GMB 영역을 어디를 클릭했는지, 그리고 쿠폰 선택이나 배송지 주소 선택을 하는 행위가 이탈을 얼마나 막는 건지, 얼마나 구매로 이끄는 강한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주문서 UI, UX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이즈는 저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의 구매 가능성 점수를 실시간으로 0에서 100점 사이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왼쪽 차트가 고객 3명을 제가 추출을 해서 그 3명의 매 일별 구매 가능성 점수의 변화를 그린 겁니다. 되게 다양하게 변화가 되게 되죠. 방문자 1명의 모든 페이지 뷰와 클릭을 기반으로 저걸 추정하게 되는데, 저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룰 베이스 CRM에서 벗어나서 고객을 타겟팅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70점 이상인 고객에게 최근 3일 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한 다음 메시지를 쏴주세요 하는 형태죠. 이렇게 구매 가능성 점수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게 이롭냐면요. 첫 번째로는 UI, UX가 어떻게 바뀌어도 자동으로 다 계산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요, 특별한 이벤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도 자동으로 학습에 반영이 돼서 그 행위들이 구매 가능성 점수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대상자 수를 쉽게 늘릴 수 있고 타겟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CRM 같은 경우는 그 구매 가능성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바구니를 담고 이탈한 고객에서 조금 더 많은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본 사람으로 타겟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모수가 많아지게 되면 또 어떻게 추려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매 가능성 점수라는 걸 추정을 하게 되면 그냥 0에서 100점 사이에서 저희가 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상자 모수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검색하는 행위, 옵션을 클릭하는 행위 여러 개가 반영된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매 가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메시지 반응률이 높기 때문에 저러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사용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구매 주기 이탈률과 CLV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에 회원 5명의 구매 주기와 구매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저 각각의 동그라미의 갭이 구매 주기고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의 크기가 구매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게 되면 과연 어떠한 회원이 이탈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4개월 차에. 그리고 어떠한 회원이 미래 기여가치 CLV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30일 동안 구매하지 않는 고객을 타겟해서 고이탈군으로 정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맹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60일 단위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30일 동안 구매 안 했다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메시지가 빨리 와? 라고 느끼실 수가 있죠. 따라서 구매 주기 이탈률과 CLV를 계산하는 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도 지금 3명의 회원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Y축이 구매 주기 이탈률입니다. 고객의 구매 주기에 따라서 이제 7일 단위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객은 7일, 8일, 9일 미구매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구매 주기 이탈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그 변화를 그린 거고, 저 숫자들은 실제 누적 구매 건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건 구매하다가 뭐 5건 딱 구매하면 구매 주기 이탈률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패턴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도 아까 구매 가능성 점수처럼 0에서 100점 사이, 즉 0%에서 100% 사이의 이탈률을 기준으로 모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고객마다의 이탈 주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기에 고객한테 메시지가 가게 되고 카카오톡 채널 차단율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는 어떤 분이 질문으로 주셨더라고요. RFM을 기준으로 타겟팅을 하는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바로 이런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방구 세그먼트라고 해서 저희는 RFM이 아니라 저렇게 이탈률을 계산을 통계 모형으로 해서 이 고객마다의 방문 주기, 고객마다의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나눈 다음 그걸 기준으로 혜택을 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들을 지금 진단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한 비교 일자 그리고 현재 일자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활동성이 높은 단골이 얼마나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어느 세그먼트군으로 이동했는지를 보심으로써 우리 활동 중인 단골이 계속해서 많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이탈군으로 빠지고 있네 라고 하면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형태를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장 비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 구매 전환율과 리텐션을 과연 몇 프로까지 올려야 될까요? 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100m 달리기도 빨리 해도 저기 9.58초 이하로 달리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리고 저렇게 39년째 깨지지 않는 신기록도 존재하고요. 즉 우리가 실제로 달성 가능한 구매 전환율과 리텐션은 시장에서 도대체 보편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리텐션이 얼마나 되는지의 목표를 보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이로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그래서 데이터라이즈는 그러한 형태의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출액이 떨어졌네. 근데 그 매출액 중에서 구매 전환율이 특별히 많이 떨어져서 이 매출액이 떨어진 것 같네.
그럼 구매 전환율은 퍼널의 4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4가지 단계 중에 과연 어디서 우리는 가장 악영향을 받았을까? 그거를 시장과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의 예시처럼 구매 시도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시장 대비 매우 등수가 낮구나.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데이터라이즈가 추천해드리는 여러 가지 캠페인과 오디언스를 실제로 확인하시고 온 하게 되면 메시지나 온 사이트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전에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Q&A가 있어서 그 Q&A를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채팅창에 올라온 게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리핏은 스마트 스토어도 연동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디벨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고요. 다만 니즈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팅을 따로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CRM 스토리 잘 푸는 브랜드.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스토리를 푸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숏폼이 되게 중요해진 시장에서 되게 스토리라고 하면 어쨌든 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성과가 제일 좋은 케이스를 최근에 꼽아보라고 하면 뭐 브랜드를 딱히 언급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해외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들이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는 광고의 UX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성과는 엄청 우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거는 퍼포먼스 마케팅만 봤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 당연히 그 브랜드 에쿼티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그 성과에 대한 지속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스토리를 푸는 뭐 브랜드 마케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성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RM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주로 안다르나 하핑이나 아트랑스 같은 곳이 유저 전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CRM 캠페인들을 세팅을 하고 심지어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연계를 해서도 예를 들어 특정 퍼포먼스 마케팅 채널로 유입되는 고객의 이탈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에게 온사이트 배너를 띄워줌으로써 좀 더 랜딩률을 더 많이 높인다거나 하는 형태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도 고객이 곧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상품을 광고를 보고 곧바로 사는 경우들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리타겟팅을 갖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방문했을 때 회원가입이라도 어떤 혜택을 알려줘서 카카오톡 채널을 몇 개라도 해서 그 다음에는 다시 메시지로 터치하는 방식들도 많이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연계를 하는 형태의 마케팅 믹스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걸로는 아트랑스, 하핑, 안다르 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저희 세션 내용에도 담겼지만 퍼포먼스 마케팅 업계에서는 매우 큰 악재입니다. 어찌됐든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제 변동성, 예측의 불확실성을 되게 크게 던진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내가 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분야 혹은 채널에서 해당되는 규제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가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사 서비스와 자사 유저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찌됐든 그 데이터의 해상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언제 뭐 장바구니에 담고 언제 구매를 했고 언제 재구매를 했고 뭐 객단가는 얼만큼 되고 이런 정보들 다 알 수 있었지만 지금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누락되고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의 A 프로덕트를 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얼마 몇 퍼센트의 비율로 구매를 해? 혹은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들어?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면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확정적인 데이터를 찾아서 헤맬 거거든요. 근데 그건 더 이상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유저나 서비스 혹은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가 그 다음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아까 하드웨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인데 통계학적인 지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엄청난 전공자의 수준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등학교 수준의 확률과 통계 혹은 학부생 수준의 지식, 뭐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뭔지 안다. 뭐 챗 GPT가 이제 해주거든요. 회귀 분석. 그럼 이제 좋은 잘 클렌징된 데이터만 넣으면 저희는 프롬프팅만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통계 지식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 과정이면 됩니다. 네, 그 정도만 구축되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역량도 탑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CRM에서의 개인정보는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고객 이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유출되지 않고 잘 서버에 보안을 갖춰서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히 저희 데이터라이즈 같은 솔루션을 쓰실 때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언제 꺼내서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할 때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된 그 DB에는 실제로 저희 발송기라고 부르고 있는 메시지가 결국 발송을 할 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만 꺼내서 그 발송기만 복호화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형태로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솔루션들이나 내부에 개발하실 때도 그러한 형태를 지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으로 넘어왔네요. 정량지표가 아닌 정성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말장난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지표로 표기가 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다 정량지표긴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량지표는 뭐 CTR, 뭐 CVR 같은 전환율이고 정성지표는 뭐 좋아요, 뭐 이런 거라고 일단 뭐 정의를 해보자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케이스 하나만 최근 생각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영상 소재였는데 소재 반응도는 보통 CTR로 판단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다라는 거는 그 영상을 끝까지 재생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을 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직선상에서 더 좋고 나쁨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소재의 지속 재생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좋아요를 누른 거라든지 댓글에 대한 뭐 긍정적인 그 쿼리가 얼마나 됐느냐든지 요런 정성적인 지표, 이게 아마 정성적인 지표를 의미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지표를 같이 봤었을 때 두 가지 그룹으로 좀 나눌 수 있었어요. 바로 즉각적인 액션을,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하면 클릭이겠죠. 유도할 수 있었던 영상 소재, 그리고 일종의 컨텐츠로서 소비할 수 있는, 뭐 소비를 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클릭률이 좀 떨어졌겠죠. 하지만 지속 재생률을 되게 높았을 거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유의미한, 즉 CTR이 낮다고 해서 안 좋은 유저는 아니고 뭐 안 좋은 소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클러스팅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나름대로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었나? 최근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전반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체크리스트, 컨텐츠 외 부분.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뭐 있은 다음에 뭐 무슨 맥도날드에서 체크 뭐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어쨌든 컨텐츠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컨텐츠가 가장 바텀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소재를 한번 당연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는 소재가 노출되는 UX를 한번 체크해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그 세로형 소재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면. 근데 세이프티존이라고 내가 만든 그 세로형 소재가 그 UX의 버튼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작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UX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낳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제 결과로 이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 UX를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뭐 여기 UX라고 하면 진짜 보이는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어디에 노출되는지, 그 노출되는 지면이 좀 부정적인 경험과 동반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올라가야 되니까 타겟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이 타겟팅의 성과가 절대적으로 좋았다 이렇다기보다는 왜곡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PA가 혹은 CAC가 뭐 2,000원인데 데려올 수 있는 유저는 100명이고 CAC가 3,000원인데 데려올 수 있는 유저가 10,000명이면 어떤 게 더 나은 걸까요? 어느 타겟군이 오디언스 그룹이 더 나은 걸까요? 그래서 이제 드릴다운해서 보지 않았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목적 합리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타겟팅을 한번 오디언스를 쪼개볼 것 같고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계속 이해가 길어지니까 내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 타겟팅 옵션, 그 최적화 옵션 지금 유입으로 최적화하고 있거나 혹은 구매로 최적화하고 있거나 어떤 게 더 적합하지? 구매로 최적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커머스에서는. 근데 이 구매가 최적화된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하기에 충분한 전환수를 만들고 있는가 혹은 충분한 전환수를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 리드 타임이 너무 길진 않은가 그래서 이 광고 반응이 룩백 윈도우 안에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가를 확인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표가 잘못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좀 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는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비즈니스 혹은 우리 비즈니스가 더 안 좋아지고 있거나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지표에만 매몰되지 않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서부터 데일리, 위클리, 이제 뭐 먼슬리 이렇게 순서로 해 나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체크리스트가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뭐 그런 게 존재하진 않아요. 네. 정량 지표가 아닌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좀 그 정도. 그 네. 정도. 마지막 질문이군요. 네. 페이드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매체 중독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 고민이 진짜 모두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MMM 마케팅 믹스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딱 요거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라고 하면 미디어가 되겠죠. 각 매체별로의 상관계수를 확인해서 회귀 분석을 돌리는 건데 그래서 그 기본적인 통계 지식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도 약간 이런 맥락이긴 한데 MMM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건 사실 별도의 웹이나 세션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길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의하는 케이스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당장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어차피 시도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GA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기여 측정 모델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게 스타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디폴트 값이 라스트 클릭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드리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로 바꿔보든지 아니면 퍼스트 터치로 바꿔보는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과에 혹시 앞단에서 사이드킥을 해주는 매체가 있나? 역할을 해준 게 있나를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그 모델에 따라서는 좀 성과가 안 좋은데 퍼스트 터치로 바꿨을 때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 이 친구는 보통 앞단에서 어시스트 역할을 해주는 매체일 경우가 이렇게 그냥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타겟팅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저는 증분 테스트를 해보시길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증분 테스트가 뭐냐면 그 어차피 리타겟팅이니까 오디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언스에 그 비교군과 대조군을 나눠가지고 이 친구는 뭐 세 등분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노출 안 시키고 두 번째는 뭐 A 매체한테 노출시키고 마지막에는 B 매체한테 노출시켜가지고 그 증분량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절대값으로 보던 로아스 혹은 CPA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분 테스트는 마케터 개인이 그냥 혼자서 사부작하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포먼스 마케팅 Q&A 관련해서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민성님한테 질문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RFM 세그먼트별 CRM 전략과 실제 케이스. 근데 데이터라이즈는 일단은 RFM보다는 그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고객별 방문 주기 그리고 구매 주기를 기반으로 한 이탈률을 계산해서 그 고객군을 이제 세그먼트화 한 다음 그들에 맞는 전략을 취하시기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때는 보통 그 전략은 각 세그먼트별로 고객이 어떠한 혜택을 어느 시점에 주고 싶은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실제 고객사에 인터뷰를 해보고 어느 업종에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이게 고관여인지 저관여인지 얼마나 자주 이벤트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패션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CRM은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방문했을 때 혹은 방문하고 이탈한 즉시 메시지가 갈수록 가장 좋습니다.
이미 떠나서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고 방문조차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아무리 강한 혜택을 줘도 돌아올 가능성이 적고요. 강한 혜택을 주고 돌아오더라도 실제로 그 다음에 재구매로 연결되는 케이스는 극히 적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RFM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엔 리센시가 근방에 있고 프리퀀시와 모니터리가 더 자주 있는 고객들을 우선시하여 그들의 리센시가 멀어지는 즉시 뭔가 혜택의 메시지가 갈 수 있는 형태를 먼저 고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 고객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차단율은 동보 메시지를 쏘게 되면 일단은 차단율 계산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명에게 보내서 얼마나 차단이 되었는지 그걸로 기본적인 차단율을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특정한 API를 제공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전화번호 10개를 특정 카카오톡 채널 그 업체 그 사이트에다가 이 고객 10명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인가요? 라고 API를 쏘게 되면 그 10명 중에 몇 명만 카카오톡 채널 친구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라이즈에는 그게 정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몇몇 고객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지표를 뽑아 드립니다. 즉 메시지를 쏜 뒤에 한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 뒤에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그 메시지를 받았던 고객이 그 시점 기준으로 현재 몇 명이나 잔존해 있는지 친구로서 그런 방식을 봄으로써 피로도 측정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도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무조건 그 타겟 메시지를 기본 디폴트 세팅으로 하신 뒤에 동보 메시지를 매출 메이크업을 하는 목적으로 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쓰는 방식이 피로도를 최소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고객에게 하루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가는 건 그 차단율을 매우 많이 높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의 채널로는 한 개의 메시지가 가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카카오 출신이라서 그 예전에 봤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팁을 드리면 내가 아무리 하루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안다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놨는데 거기에 뭐 잭시믹스도 추가해놓고 뮬라웨어도 추가해놓고 다른 데들도 막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막 출근을 했는데 그들이 메시지가 오전 9시에 막 8개가 다다다다닥 옵니다. 그러면 동시에 차단할 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경쟁사가 어느 시점에 메시지를 쏘는지도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비슷한 경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을 좀 피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관여 제품에 대한 CRM 마케팅을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문해서 했을 때 붙잡는 것 그리고 방문하고 이탈하자마자 붙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관여 상품은 오히려 고관여 상품은 결국엔 고객의 니즈가 확실할 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고객을 가입시키고 어떻게든 터치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관여는 특히나 크로스 세일의 분석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은 가구 업체인데 매트리스도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가구가 몇백만 원 하는 거를 이제 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 가구가 마음에 들었을 때 다른 제품 중에 뭐 매트리스 같은 거를 크로스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한 달 뒤에 일어나는지 혹은 진짜 마음에 들면 바로 다음 주에 구매를 하는 고객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샀으면 그 다음 상품을 어느 시점에 어떤 걸 더 연관해서 사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연관성 분석을 한번 공부하셔서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고 발송 모수가 적은 회사에게 CRM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혹은 좋은 실험들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저는 거짓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더 퍼포먼스 하십시오.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먼저 하시고 네. 충분한 트래픽과 회원수를 보유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보유하신 뒤에 CRM을 고민하시면 좋고요. 다만 저희 CRM을 쓰실 때는 온사이트 배너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냥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퍼포먼스 마케팅을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초기에는 회원수를 많이 확보하는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신 뒤에 후속해서 CRM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약간 이거는 저희 홍보인데 데이터라이즈 솔루션 쌉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CRM은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고 고객의 오랜 관심을 가지고서 타겟을 했을 때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주기, 구매 주기 이런 건 당연히 데이터가 길면 길수록 더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 싸니까 발송 모수가 적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일단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가치를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축적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진행하시고 유의미한 회원 수, 저희는 보통 그래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10,000명 이상 정도는 보유하시라고 권유드리는데 보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CRM을 해보시는 거예요. 데이터 축적이 정말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네. 리핏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저희도 쌉니다. 네, 저희도 싸고요. 이게 찍히는 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생각하면 아워로 나눠보면 사실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쌓은 에쿼티를 쌓는다는 관점에서는 이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네,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그럼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저희 질문이 몇 가지 더 올라오셨네요. 그래요? 네. 보면 먼저 저 아까 멀티 채널 MMM 관련돼서 리니어랑 퍼스트 터치 지원 끝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 저 GA 기준으로는 끝났는데 다른 솔루션 기준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웹 기준으로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MMP 앱스플라이어 기준으로 보면 컨트리뷰터라고 그 컬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트리뷰션 한 거 혹은 내 지금 라스트 어트리뷰션 바로 직전에 어트리뷰션 된 거 요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일종의 이제 한번 피벗 돌리고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핏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저도 약간 이상해졌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개념은 특정 이제 솔루션이나 트래커에서 지원하는 이제 기능에 종속되라는 그 개념은 아니었고 내가 그러니까 특정 매체가 어떻게 어시스트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라는 관점에서 이제 방법론을 아이디어 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도 네. 퍼스트 터치 지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하시는 대안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활용하시는 솔루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지는 방법론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이즈 솔루션 관련돼서 실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카카오 모먼트나 메타나 구글 애즈에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보통 요새 CDP나 해외에는 클라비오 같은 업체들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고객의 정보의 이메일 주소 기준으로 이 고객은 미구매자야, 장기 미구매자 이런 거를 발견하고 나면 메타의 광고 그룹에다가 거기에 오디언스를 이메일 주소를 밀어 넣어서 실제 메타에서의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면 그 고객들을 타겟할 수 있고 또 그걸 기준으로 유사 타겟을 잡아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현재 연구 중입니다. 네, 이걸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지를 지금 몇몇 고객사들과 한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이게 유의미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정식 기능으로서 도입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연락 주셔서 한번 같이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규모가 작을 땐 전체 발송보다는 신규 가입 회원 대상 풀친 추가 쿠폰 그리고 신규 가입 쿠폰 다운받은 고객에게 소멸 알림 진행하는 게 효율 좋더라고요 라고 팁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데이터라이즈 노출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저들에게 추천해 줄 때 해당 노출 데이터에는 광고를 통해 노출된 상품도 포함이라면 광고를 통한 노출은 자연적인 노출에 비해 다소 억지로 만들어낸 노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천이 될까요? 이게 광고를 통해 노출이 됐다라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당연하게도 메타의 광고 지면에서의 노출은 저희는 트래킹을 아예 못하죠.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메타 광고나 GDN 광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 클릭하고 유입됐을 때 랜딩을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랜딩으로 들어왔을 때 노출되는 그 상품들이 예를 들어 특정 채널에 유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메인 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상품의 노출 건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해석한다면 정확히는 그것 자체는 뭐 감안할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에는 노출이 된 거죠. 고객이 들어와서 결국
랜딩 페이지 도착하자마자 그 고객의 눈에 보이는 상품들이 무엇이고 그게 몇 번이 노출됐고 그게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로 몇 번 얼마나 이어졌느냐가 그 상품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보정해주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노출된 상품이 저 카테고리 밑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상품은 상대적으로 클릭률과 구매 전환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크롤을 밑에까지 쭉 내리는 사람은 진성 유저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드리는 방식은 그런 노출수가 작은 상품 중에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은 상단에 노출하신 뒤에 한 이틀 3일의 지표 변화를 꼭 모니터링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얘가 클릭률이 쭉쭉쭉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다시 빼고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그 상품을 광고 소재로 적극적으로 쓰신다거나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네. 카퓨친 슬라이드. 카풀친 슬라이드 수도 구매 발생 같은 액션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고관여로 CRM 진행 중인데요. 프로모션 동시 오픈되는 경우가 저 부분은 제가 카카오 시절의 경험을 그냥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 같습니다. 아까 그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중에 캐러셀형이라고 있습니다. 카드 여러 개 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는 없지만 카카오에서는 그런 이 슬라이드의 카드들이 유저에게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첫 번째 카드를 100명이 봤으면 두 번째 카드까지 가는 사람 50명입니다. 세 번째 카드 가는 사람 25명입니다. 즉 계속 반감기처럼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캐러셀형을 하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를 어떤 거를 소재를 넣으시느냐가 거의 효과의 전부를 저는 좌지우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민해. 고관여 상품이시라면 그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먼 회원에서 일반 회원 전환 관련된 CRM 추천 주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보다 저희 그 오퍼레이션 담당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네. 저희 데이터라이즈 아티클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저희 그 CX 채널로 문의 주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역대급으로 웨비나 참여자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깨가 무거웠는데 지금 순조롭게 마무리된 거였겠죠? 네, 네, 순조롭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홀가분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좋은 거 준비해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